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학 세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도 사회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인 에밀 디르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다음에 에밀 디르켐이 주장했던 여러가지 사회학적 개념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르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회학 계열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프랑스 로렌 지방이 있습니다. 로렌 지방의 에피날이라는 곳에서 1858년에 태어납니다. 출생해서 그리고 리세 고교, 리세가 이름이에요. 고등학교 이름이에요. 여기서 철학을 가르쳐요. 철학 가르침.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이 있죠. 보르도 지방의 보르도 대학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학 연보라는 이러한 일종의 주간지인지 일간지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회학 연보라는 것을 간행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간행을 계기로 그 디르켐이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 되게 유명한데 마르셀모스라는 사람입니다. 마르셀모스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 말고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영상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르셀모스라는 또 이 사람도 일종의 사회학자였어요. 근데 디르켐 조카였고, 이 모스가 여러 이제 사회학자들 있죠. 다른 사회학자들 그리고 모스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디르켐까지 합쳐서 뭐를 만드냐면은 이제 이게 사회학 연보라는 것을 간행한 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디르켐 학파가 나와요. 디르켐 학파. 한마디로 디르켐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학을 연구하는 이러한 학파가 형성되는 거죠. 거기에 조카인 마르셀모스가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디르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학파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여기서 연구를 계속 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게 되죠.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언제 터지는지 이제 연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1914에서 18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 1차 세계대전. 발발하죠, 발발. 발발하면서 이제 디르켐이 아들이 있었어요. 앙드레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계대전에 이제 종군하다가 참전한 거죠. 참전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죽음. 그리고 나서 이제 에밀 디르켐이 이제 상심하다가 정말 이제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일찍 죽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1917년에 이제 58세 나이로 사망합니다. 58세에 사망해요, 디르켐이.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망하는 거죠. 아마 아들의 죽음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왜 디르켐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죠? 디르켐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회 실제론자였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사회라는 게 개인의 합보다, 개인 플러스 개인 이렇게 수많은 개인의 합보다 훨씬 크다. 사회라는 게 따로 사물로서 존재한다라고 봤죠. 이런 실제론자들은 사물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기억하시겠지만 매크로 사회학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기능주의와도 연관이 있다고 또 말씀드렸었어요. 기능주의, 그죠?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디르켐이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디르켐 같은 경우에는 사회라는 것은 과학적 그리고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디르켐의 중요한 개념인 사회적 사실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회적 사실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있어요. 자, 이름만 들어서 보면은 그냥 평범한 개념같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법률, 관습, 도덕, 그리고 뭐가 있을까 또 종교, 이런 기타 등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회마다 다르고
또 다른 사회와 우리나라 사회 또 뭐 저기 미지의 지방 이런 곳 전부 다 각각만의 이제 관습이나 도덕들이 각각 가지고 있죠. 그런 관습이나 도덕들을. 네. 그런 것처럼 이러한 법률, 관습, 도덕, 종교 같은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사회적 사실이라고 봤는데 이 사회적 사실은 어떤 건지가 중요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바로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디르켐은 이러한 사회적 사실이.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을 강제한다라고 봤어요. 강제.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예, 집어넣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이제 한마디로 쇠사슬 같은 것처럼 이렇게 묶는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행동 양식을 특정 행동 그리고 어떤 행위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특정한 행동이나 행위 사고가 가능하도록 인간을 강제하고 구속한다. 이게 바로 사회적 사실이고 사회적 사실은 사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무수하게 많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량을 예로 들면은 이게 성량 4개가 있다고 쳐요. 성량. 이 성량은 바로 이제 개개인입니다. 개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근데 이 성량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나? 하나, 둘, 셋, 넷. 맞겠다. 네, 이렇게 연결하고 또 이렇게 연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 성량을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4명이 있는 거죠. 지금 성량으로 개인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동치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이 개개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마름모가 될 수도 있고 정사각형처럼 안 그려놨는데 대충 그냥 정사각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디르켐은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사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그 개개인의 종합과 다른 어떤 하나의 실제가 나타난다라고 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성량을 각각 4개를 놓고 보는 거랑 지금 이렇게 특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서 보는 거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그죠? 처음 딱 인식했을 때도 뭔가 우리에게 이제 어떤 공감각적인 그러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처럼 개개인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로 연결된 거잖아요. 서로 이제 사각형을 만들려는 관계이고 마름모를 만들려는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사회라는 것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이러한 각각의 사회를 이게 중요해요. 유지시키기 위해서 바로 사회적 사실이라는 게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법률, 관습, 도덕, 종교와 같은 무수히 많은 사회적 사실들이다. 이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며 인간을 구속하고 특정한 행동과 행위, 사고방식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회적 사실이라는 아주 중요한 디르켐의 개념이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개념, 또 너무나 유명한 개념이죠. 사회화라는 개념입니다. 사회화라는 개념. 이것도 역시 디르켐의 저서인 사회학의 방법의 규칙들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디르켐 저서. 여기에도 또 나오는 부분인데 자, 이 기본 전제가 이겁니다. 인간은 다양한 인간과 만난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은 이제 소통을 하겠죠. 소통 교류를 하고 서로가 이제 뭐 주고받잖아요. 뭐 물질적이라든지 정신적인 이러한 어떤 소통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사실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소통 교류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사실 뭐가 있을까요? 뭐 종교라든가 관습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하면서 서로 습득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습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습득.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사실들을 습득하는 과정이 있죠. 이럴 때 이러한 습득이 어떤 방향으로 인간을 이끄냐면은 바로 사회적 존재, 즉 자기 역할,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디르켐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과 인간이 소통을 하면서 사회적 사실, 종교나 관습 같은 것들을 서로 습득하게 되고 이러한 습득을 통해서 사회적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이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네. 자, 이런 것을 바로 사회화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사회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르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언어라든가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죠. 언어라든가 뭐 생활 이런 습관 같은 것들은 어디서 형성될까요? 이건 가정에서 형성되겠죠. 당연히 가정에서. 예. 그리고 나서 학문은 어디서 습득될까요?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학문은 어디서 습득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거는 또 학교에서. 네. 학문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에서 이제 습득하게 되겠죠. 이러한 언어나 생활 습관 그리고 학문 같은 것들을 습득하게 만드는 이러한 기관들 그리고 이러한 단체, 사회, 작은 사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가정이나 이러한 학교, 이러한 일종의 이런 사회적 사실을 이루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화를 수행한다라고 본 겁니다. 수행.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사회는 사람들에게 규칙을 습득하게, 즉 사회화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사회화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화나 하기 싫어. 사회적인 사실, 즉 사회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룰, 규칙, 이것에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회는 개인한테 형벌을 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르켐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우고 저도 좀 숨을 좀 고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회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근데 이 사회화를 만약에 거부해요. 그러면 사회는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형벌이라든가 제한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자유의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보복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사회는 이러한 형벌이나 제한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일정한 체계를 유지한다라고 본 겁니다. 유지. 이런 형벌과 제한을 가하는 게 바로 사법부라든가 감옥 뭐 이런 게 있겠죠. 교정시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범죄자 교화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 그런 것들. 뭐 옛날에 뭐 그런 것들 뭐 사또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사또 옆에 있는 뭐 향리라든가 뭐 이런 애들 있으면은 이제 막 재판하고 막 몇 대 때려라 뭐라 그래야지 체장 도유사 어쨌든 뭐 곤장 쳐라 볼기 쳐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곤장이나 볼기 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화를 거부한 일종의 그런 개인에게 대해서 이제 형벌이나 제한을 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갑자기 또 조선시대를 또 연관 지으려니까 이렇게 또 혀가 꼬이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회가 안정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정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형벌이나 제한을 가함으로써. 자, 그래서 사회적 역할이나 사회적 규범 같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회적 사실들 이러한 것들을 습득하는 것은 학교, 직장, 가정 같은 이런 집단에서 이제 습득하는 거죠. 집단에서 습득하고 사회적 사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사회화를 수행하게 된다. 개개인에 대한 사회화겠죠. 그렇죠? 개인을 사회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드라는 사람이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미드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회화를 하면서도 스스로가 개개인들이 이제 그 규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사회화를 하는 건 맞아요.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사실을 배우고 사회화를 습득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관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개개인이. 그런데 디르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확고한 보편적인 규범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길 수 없는, 어기면 망하는, 인생 망하는 그런 규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에 존재하고 그러한 규범들, 그러한 사회적 사실을 개인에게 강제한다라고 해서 미드와의 차이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회화를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두 학자가 이렇게 차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 미크로 사회학자겠죠. 그죠? 디르켐은 어떤 사회학자였죠? 매크로 사회학자. 그죠? 그래서 미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지닌다고 얘기했고, 네, 디르켐은 철저히 기능주의적인 입장이었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디르켐에 대한 사회화 그리고 사회적 사실 이런 개념들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서로 다 연관이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죠? 다음입니다. 다음 아노미. 이 아노미라는 개념도 디르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종의 이제 무규범. 보통 사회문화 시간에 이렇게 배우죠. 무규범, 무의미 상태, 혼란 상태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얄팍한 얘기고,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살론이라는 책과 사회분업론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뭔가를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인간이 사회에서. 아, 이거 갖고 싶다. 아, 책 갖고 싶다. 아, 노트북 갖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는데 계속 일어나죠. 욕망이. 근데 사회적 규범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법이나 형벌 같은 걸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러한 사회적 사실에 의해서 욕구가 이러한 욕망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억제되어 있는 상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불황, 뭐 경기 침체라고 보통 부르죠. 대불황이나 아니면은 뭐 경기 활성화됐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거를 급성장, 경제성장기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서로 상반되는 케이스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사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하죠. 대불안 같은 경우에는 뭐 온갖 범죄, 뭐 흉악범들 날뛰고 서로 거 뺏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또 경제 성장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가가 치솟잖아요.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자본적인 이러한 어떤 경제 성장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치솟으면서 또 화폐 가치가 다시 또 하락하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여러 사회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사회 문제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재불안과 경제 성장기 같은 이러한 혼란이 있는 시기가 이런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억제하고 있었던 이런 욕망들 있잖아요. 온갖 개개인의 그 자질구리한 그런 약간 파렴치한 온갖 욕망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풀려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규범이나 이걸 억제하고 있던 규범이나 도덕에서 이 욕망들이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남. 이러한 사회 혼란기에.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풀려나면 이 욕망이 비대해지겠죠. 비대해지는 거. 이러한 것을 바로 아노미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디르켐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규범이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억제돼 있다가 자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닥치게 되면은 뭐 이제 불황이라든가 성장기면은 이제 욕망이 비대해진다라는 거죠. 고삐 풀린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그래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사람들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디르켐 말로는 불안, 초조.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이거 써도 되나? 이거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또 이것도 영상 심의 걸릴까봐 무슨 뭐 자살 권장하는 방송으로 돼가지고 그럼 또 재수없게 또 영상 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밑에 여기 뭐 들어갈지 아시겠죠? 불안과 초조가 일어나면은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혼란 상태에서. 근데 이제 단순히 수어사이드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노미 상태에서 이 수어사이드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아니라 이 자살론에서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노미 얘기하기 전에 자살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얘기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자살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책 소개하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이 자살론에서 저서예요. 저서 여기서 이제 자살의 네 종류를 얘기합니다. 이 네 종류는 이제 조금 저는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외우고 싶더라고요. 보면서.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아노미적 자살입니다. 아노미적 자살
케이스 1. 케이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케이스 1. 자,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막 공황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불황이 되는 겁니다. 호황 상태에서 불황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황에서 불황이면은 지금까지 막 돈 막 팍팍 쓰고 막 미쳐 날뛰다가 그러다가 이제 불황 상태 닥치면은 욕구가 갑자기 줄어들어야만 하겠죠. 그죠? 억제해야만 할 거 아니에요. 불황 상태가 닥치면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사치 못 누리고, 그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느끼죠. 개개인이. 이러면 이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왕년에는 돈도 많았는데 잘 나갔는데 이렇게 됐네.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 그런 얘기 있죠.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은 잘 살아남는데 돈이 정말 많다가 완전히 한 방에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면은 죽는다는 거. 그거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돈이 없다가 돈이 많아지는 건 견딜 수가 있는데, 버틸 수가 있는데, 돈이 있다가 없으면, 그거는 견디기가 정말 힘들다고 얘기해요. 저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절망해서 자살한다. 이게 바로 아노미적 자살이 이제 케이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케이스 2가 있습니다. 케이스 2. 케이스 2는 반대예요. 아노미적 자살 케이스 2는. 뭐냐면은, 계속 불황이었어요. 계속 불황이어가지고, 계속 욕구를 억제하면서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근데 경제가 급성장해가지고, 경제가 갑자기 치솟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막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돈도 막 쓸 수 있다. 근데 이런 대호황이 와가지고, 이제 막 자기의 욕망과 막 이런 억제되어 있던 것들을 막 다 남용하는 거예요. 막.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고삐가 풀려가지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제 안 되다가 이제 사고 치는 거지, 사고. 무절제 상태에서 사고를 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는 거죠. 더 가지기 위해서 참지 못하고 누구랑 싸움이 나가지고 때려서 죽였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사건들, 그런 사법부와 관련된 그런 형사재판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또 자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없다가 많아져도 이제 막 그거를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있다가 없으면은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거겠죠. 이렇게 해서 아노미적 자살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살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계적 연대, 그리고 유기적 연대. 자, 연대라는 말 붙여야겠죠, 연대.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르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디서 주장을 했냐면은 사회분업론이라는 책에서 주장했어요. 사회분업론. 사회분업론이라는 이 책에서, 저서죠, 저서에서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디르켐은 이제 근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와 그 이전 사회를 나누는 키워드,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있고 그 이전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를 나누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분업이라고 봤습니다. 분업. 분업이라는 게 그거죠. 일을 나눠서 하는 거. 자, 그래서 원시사회에선 그 이전, 원시사회 말하는 거죠. 그 이전. 이 사회에서는 서로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 같은 일을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노동하는 내용, 노동 내용이 제각각이 된다라는 거죠.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더웠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제각각 노동 내용이 달라지고 일종의 전문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전문가가 발생하면서 이제 유기적 연대를 이루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기적 연대. 왜 유기적 연대를 이루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제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B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C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분들은 이제 각각의 이제 자기가 만드는 거에서 이제 전문가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 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교환을 해야 되고 연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유기적 연대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유기적 연대는 바로 분업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분업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를 특징 짓는다라고 봤던 거고, 기계적 연대 같은 경우에는 자, 원시 시대나 뭐 이러한 사회, 서로 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살아갔던 그 사회를 바로 기계적 연대가 이루어진 사회라고 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자살의 유형이 분명 4가지라 그래 놓고는 왜 아노미적 자살 케이스 1, 케이스 2만 설명하냐 라고 얘기하실까봐 제가 그럴까봐 나머지 2개 더 남아있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노미적 자살 케이스 1, 2가 있었죠. 호황에서 불황으로, 그리고 불황에서 호황으로, 이 2가지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나머지 2개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4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케이스 3가 있어야, 케이스 3가 있어야 되고, 또 케이스 4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러면, 자, 자살이라는 이 바로 단계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자살의 종류. 왜 이런 자살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상심해서라든가 뭐 견딜 수 없어서 자존심 상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되는데, 디르켐은 자, 여기서 몇 개를 더 말을 합니다. 갑자기 또 이제 말하려니까 갑자기 또 이제 생각이 멈춰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자기본위적 자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본위적 자살. 이게 무슨 자살이냐면은, 자, 집단과의 관계가 약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자살입니다.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족이 없다. 가족 없어서 자살하거나, 외롭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고독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고독사. 그리고 뭐, 도시에서의 이제 뭐 인간 소외, 도시에서 소외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케이스들은 케이스에 불과한 거고, 이 자기 본위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결국 집단 간의 이러한 어떤 집단의 관계가 약화돼서 개개인이 남게 됐을 때 발생하는 자살인 거예요. 일종의 뭐 고독이라든가 뭐 외로움 이런 것들로 보통 많이 유발되는, 어떤 단체의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집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자기 본위적 자살이 일어나는 거고, 2번째는 집단 본위적 자살입니다. 집단 본위적 자살. 자, 이 집단 본위적 자살은 반대예요. 자기 본위적 자살과. 집단과의 관계가 너무 지나쳐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케이스, 우리 또 더러운 스포츠협회, 스포츠체육협회, 체육협회 또 사람 여러 명 죽였죠. 왜 여러 명 죽였죠? 뭐 선수들 막 때리고, 비리 저지르고, 얼마 전에 또 고 최숙현 선수,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선수가 또 이렇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또 자살했잖아요. 그죠? 보면은 이제, 그 가해자들 코치라든가 뭐 팀닥터라는 그 머리 벗겨지신 분은 뭐 전혀 반성의 그러한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정말 씁쓸한 건데,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 집단과의 관계가 너무 강한 사회예요. 우리나라 이 집단, 체육협회 집단이죠. 이런 것들,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이런 뭐 혈연이라든가 뭐 이런 지연 같은 것들 너무나 강해요. 우리나라 쓸데없이 뭐 혈연 지연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정 팔아먹는 거 제가 예전 시간에 영상 찍었을 때 싫어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혈연 지연에 너무 목매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집단 본위적 자살이 바로 집단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강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이다. 뭐 회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간호사 태움. 또 갑자기 생각났네. 간호사 태움이라는 거 아시죠? 예, 말 그대로 이제 진짜 태움이 그거잖아요. 라이드가 아니라 번이잖아요. 번. 예, 완전 불타 없애버리는 식으로 완전히 가혹행위하고 따돌리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집단 본위적 자살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노미적 자살은 설명을 해드렸고,
하나가 더 남아있죠. 그죠? 예, 이 아노미적 자산을 하나로 치는 겁니다. 예, 아까 영상에서 두 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정하겠습니다. 예, 아노미적 자산은 하나로 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죠 지금? 세 개 말씀드렸죠. 예, 집단본위적, 자기본위적, 아노미적. 그죠? 아노미는 설명드렸고 마지막 하나 남았죠? 예, 숙명적 자살입니다. 숙명적 자살. 자살의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말해놓고도 몇 개를 얘기했는지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인가 봅니다. 숙명적 자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름만 들으면 무슨 뭐 전쟁에 나갔던 장수가 자신의 이제 몫을 다하지 못해서 자살한다 이런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것보다도 자 아노미와 반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든가 관습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속하는 힘이 지나치게 강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이라든가 관습이 이제 개인을 구속하잖아요. 개인 구속. 이러한 힘이 강한 거예요. 전통 관습 힘이 강함. 그래서 완전 개개인을 못 살게 완전 구속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자,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이런 사회는 바로 어떤 사회가 있을까요? 갑자기 또 이제 예를 들려고 하니까 전통과 관습의 힘이 강해가지고 개인을 구속해서 개인이 자살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조선시대에 이제 뭐 공을 세웠는데도 뭐 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차별 대우를 받았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뭐 신라시대 뭐 골품제 한국사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골품제에서 뭐 이제 진골이라든가 성골이 아니면은 이제 계급이 올라가지 않는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관습이 강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숙명적 자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살의 4가지 케이스, 디르켐이 얘기했던 것까지 말씀드렸고, 자, 디르켐이 어떤 입장인지도 말씀드렸었죠. 그죠? 예, 사회 실제론자였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자, 디르켐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걸리진 않았네요. 32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디르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저서를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살론이라든가 뭐 사회학적 방법들이라든가 뭐 사회 분업론이라든가 디르켐이 쓴 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살론을 추천드립니다. 에밀 디르켐의 자살론. 거기에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사료, 몇 명 죽었고 뭐 이런 얘기들 다 나옵니다. 예,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하려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회학자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